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쉬는 건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딥니까? 여러분도 좀 쉬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게 공직이죠. 공직은 그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후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근데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완화해나 해결해 나갈 텐데, 내가 하는 의문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 내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칙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네.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계 대륙법계 또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법에서 이중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1.2% 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그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네.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이 심판사 세지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분 1년 이상 무기 사형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때문에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가 좀 나눠갖고요. 저희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억울한 과거에 사람은-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학자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들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예, 이거 훌륭한 제도적-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그 규정들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들 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뭐 소위 말하는 집단항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뭐 이렇게 회의는 한번 했었다라는 게 있었고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네. 재판정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잖아요. 윤석열 변호인에게 빌미를 주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검사님들이 사실 지금 상복을 검은 넥타이를 입고 나오신 것도 저희랑 의견이 같은 취지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인데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검법 다 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본인들의 그런 공소유지가 어려워집니까? 어떻게 재판정을 그렇게 오염시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하는 본인들이 그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글쎄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웃긴 게 뭐였냐면 뭐 사실 이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제 아침마다 나가는데 거기서 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검사들 40명이 나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고 다 도장 찍고 성명 발표하지 않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그 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다. 왜 우리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서로 반발이 좀 있었고 네. 실제 그걸 주도한 사람 몇 명 안 된다. 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걸 약간 좀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그렇죠. 내란 특검은 여기에 처음에 동조할 것처럼 하고 회의도 했는데 예. 실제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 어제도 뉴스라이브에서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얘기를 했고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특검에 있는 그 검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기자한테. 예. 우리 40명이 다 도장 찍은 거 맞고
40명의 마음이 다 일치단결해서 아하. 전부 다 사실은 다 이거 더 항의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다 돌아가겠다는 마음 먹고서 우리가 한 건데 니네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일부만 얘기했다고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항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다. 내란 특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우리하고 그 김건희 특검하고 다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마음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어제 그 재판하는데 상고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의 표시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 특검이나 특검부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도 이거를 막 아주 그냥 대놓고서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찌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딱 죽어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일종의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민주당의 왜 3대 특검 그 종합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서 비슷한 네.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정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예. 네, 상보 입고 나왔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게 끝이야.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사실상. 끝이라니까. 그게 참신한 논평이에요. 그게 예. 저항이에요? 아, 그게 저항이냐고요. 소극적. 예. 뭐 블랙수트를 좋아할 수도 네. 있지 뭐. 그러니까 그게 해서 사람들이 막 이러저러한 해석을 덧붙여줘요. 근데 지금 기간이 폐지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반성이든 성찰이든 저항이든 들어눕는 거든 뭣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죠. 그 기간은 폐지됐어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프로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프로스에 글 하나 엄청 기다려요. 기자들이 글 하나 올라오나. 그러다 몇 개 올라와서 그게 기사가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내란 특검 40명이 그거 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도 엄청 전화들을 했다라고요.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저항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2,000 이상의 검사들이 이 기간 폐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근데 특검 출발할 때 서초동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거기 가 있어야 돼. 거기가 노아의 방주야. 맞아요. 거기 가 있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 선후배들이 그렇게 막 압력을 하니까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니까 반응이 어때요? 반나절 못 버텼어요. 반나절 못 버텼고 검사 성명을 내자마자 이 프로스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퇴직한 검사 선배들이 돌아와서 막 아이디도 없는 사람들이 내 글을 좀 올려줘. 글을 올려요. 그건 진짜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검찰 조직의 힘이 이렇게 댓글 투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댓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상부 입고 나왔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 흰쌀밥 먹여놨더니 힘이 넘쳐서 지랄하고 있다. 딱 화면을 보자마자 이 새끼들 쌀밥 먹고 나와서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니 거기 왜 상복을 입고 나옵니까? 야. 그러면 아니 할머니가 굉장히 진짜 명절에 총천선이- 어울리는 네. 논평입니다. 예. 명절에 그렇게 고향에 아무것도 있는 할머니 아닌데 생각도 쌀밥 나고. 먹여놨더니 예. 지랄 용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랄 용천? 네. 그건 또 더 네. 좋은 용어네. 예, 좋네요. 거기에 야, 상복을 용천 입- 괜찮다. 네, 상복을 입고 나와요. 어허.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 못 하겠다. 오늘은 못 하겠다. 이런 결기도 없이 상복 입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행동을 의미를 해석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언론이 과하게 해석해주고 있긴 네. 하죠. 그렇죠. 예. 뭐 의도한 대로. 언론이 지금 기사가 막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그 효능감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앞서 뭐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잠시 했었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이게 말하자면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굉장히 저 김한 기자의 저 발언이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이프로스의 글 몇 개 올라온 거 가지고 언론이 확 기사를 썼던 적도 있었고, 그랬죠. 마치 지난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검찰 조직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바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검찰청 폐지에 관련된 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부분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안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이 그런 동력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없어요. 예, 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대표적으로 관봉건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이 띠지 잊어버리고 나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남부지검장이랑 수사팀장 그만뒀어요. 입장 하나 못 내고 그만뒀어요. 예. 이게 한 3년 전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년 전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융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남부지검장이 그만두는데 내가 근데 그만두는 이유가 새로 들어올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그러면 명분을 남기셨어야지. 근데 입장을 못 내고 그냥 예.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 보니까 니네 띠지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수준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 수준이다 지금.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아니 뭐 댓글들 지금 쭉 보면 다 잘라라 하고 뭐 누굴 다 잘라? 징계시키고 그러니까 검찰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검사들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할 거예요? 대안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주장은 하면 안 이게 돼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청분들도 저는 다 존중하는데 네. 이제 감정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그럼. 이 검찰 개혁도 이게 수사 기소 분리 이제 한다니까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대로 이제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검찰 방송이냐 그러는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 지금 논평을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 있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다 잘라라 한다라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활동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 근데 회사가 1년 후에는 없어져.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시청자와 전면전. 그런 생각. 일단 네. 그 민중기 특검은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제 검사들이 혼란스러운 거 그 심정 이해한다. 근데 이제 특검은 수사 검사들이 직접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잘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돌려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 하고 나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뭐.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주장은 현 제도는 어쨌든 수사 기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으면 될 거는 같은데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목적이 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여기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에서 정말 승진해야지. 승진 좀 하고. 뭐 이제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럴 수 그래야지. 있겠죠. 네, 네. 그럼 내가 이번에 정말 정권에 잘 보여야지 열심히 수사해야지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나가면 변호사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자신의 목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받고 날 새가면서 내가 왜 일하나? 그런 상실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막 멱살을 잡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검사로서 너무 꿈이나 욕심이 혹시 컸던 건 아닌가? 이분들 파견된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제2의 윤석열을 꿈꾼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게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라 그 최고 권력자까지. 그게 아니라 국정농단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용이 되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검 하면은 잘 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수사력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보통 이제 특검과 특검보가 있고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옷을 벗은 분들 변호사 출신이나 뭐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 목표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네. 예, 특검에서 또 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면은 돈 못 벌어도 여기 한 반년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수임하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네, 네. 근데 경찰에서 파견 온 사람, 검찰 수사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승진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일을 잘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승진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된 게 공수처하고 이제 특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특검은 사실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은 공소 이제 1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게 맞죠. 유예 그런 공소청이 이분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공소청이 하라는 건데 공소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9월에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1년 거잖아요.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그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특검을 이제 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검이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서 누구를 데려올 거고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중수청에서 데려와요. 근데 여기는 수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소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소 공소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특검도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공소청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나중에 문제도 예, 예.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 사람들이 못 해먹겠다. 열심히 안 하겠지. 예. 아니면 뭐 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간다든지 나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내가 뭐 열심히 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들이 제대로 안 하면 범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게 되는 걸 거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잘 구슬려 갖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럼 니네 때려쳐 우리 뭐 수사할 사람 니네 말고 없냐? 그리고 다시 이제 데려오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습니다. 무슨 이게 얘기냐면은 개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만 얘기 들어보세요. 따지지 좀 마줘. 말 좀 끊지 말라고 좀. 네. 검찰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검찰 개혁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네.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면은 그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뭐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제도 이제 뭐 그런 얘기 여기서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감정이 지금 많이 섞여 있다 다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검찰청 해체라는 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네. 추석에 라디오에서 이런 네네. 얘기를 공약으로 걸면서 이게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공소청이고 검찰청이고 그들의 이름이 검사고 무슨 뭐 공소관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은?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검찰 개혁 당연히 하고 수사 기소도 이제 뭐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럼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은 야 싹 다 항명이야, 싹 다 징계 뭐 이렇게 예, 되면 예, 이게 예. 이제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조금 모든 검사들을 형사부에 있는 95% 검사들까지 다 뭔가 이 악마화하거나 이들을 적폐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개혁을 야무지게 똑바로 좀 해야 된다. 감정을 좀 빼고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검사들이 날새 가면서 자료 보고 뭐 참고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네. 그래가지고 범죄 혐의점 해가지고 막 수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에휴 내가 뭐 하려고 하나 6시 됐네. 퇴근하자. 퇴근할래. 다음날 9시에 나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들고 이미 이런 성명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사보다 공소 유지가 진짜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입증하는 과정이 1년 안에 안 끝날 확률이 높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보면 진짜 재판이 길었거든요. 근데 수사 끝나고 좀 잘 나갔다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탈출했어요 그때 법무법인으로 맞아요. 가가지고 돈 진짜 많이들 벌고 있었고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 몇 명 안 됐었어요 재판을 할 때도. 근데 이 벌써부터 수사 단계에서 이런 맞아요. 식이면 과연 재판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사실은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이미 가닥에 다 잡힌 상황인데 오늘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한 5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네.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기는 쉬운데 이거를 법정에서 유죄로 받아내는 거는 굉장히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이제 명백하지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밝혀내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자생한방병원도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느냐 이거 자금 추적해가지고 이런 거
입증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수사 동력도 떨어지고 이거 만약에 공소유지 되면은 일부러 뭐 이 사람들을 무죄를 주기 위해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거 상당수가 다 그냥 무혐의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만약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이나 이제 공소청에서는 항소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검사 이제 공소청 수사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들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과 이 검사들의 반발을 결합시켜 보면 네. 상당히 나라의 시스템이 좀 망가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아니 뭐 댓글들 지금 쭉 보면 다 잘라라 하고 뭐 누굴 다 잘라? 징계시키고 그러니까 검찰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검사들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극단적인 주장은 하면 안 이게 돼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청분들도 저는 다 존중하는데 네. 이제 감정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그럼. 이 검찰 개혁도 이게 수사 기소 분리 이제 한다니까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대로 이제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검찰 방송이냐 그러는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 지금 논평을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 있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다 잘라라 한다라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활동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 근데 회사가 1년 후에는 없어져.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시청자와 전면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검사들이 사실은 네. 자신들의 수사를 가지고 약간 인질 삼아가지고 지금 항명하는 그런 모양처럼 것도 보이기는 있죠. 하죠.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현상이 이렇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할 거냐는 그 문제 지금 달래는 네. 것만으로 되겠냐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고요. 때려요 그냥 뭐 어떻게? 예? 아니 그래서 일하게 어떻게 그래도 만들 우리 수 하자. 있어요? 그냥 수사는 끝내고 가야지. 네. 그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사들 모욕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편은 봐주고 이러면은 검사들이 모욕감 느끼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동력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댓글이 심상치 않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뭐 심상치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 다음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니까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러니까요. 마련을 잘 하도록 좀 저희가 응원을 좀 해 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배임죄 없앤다고요? 예. 이 당 정의 이야기했으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입법, 그러니까 부족한 배임죄 예. 빠지면서 구멍 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대안을 모색해서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일단 배임죄는 없애고. 그거는 이제 방침으로 정해졌으니까 아, 그래요?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배임죄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뭐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경제 형벌은 네. 줄이려고 한다. 이것들이 그동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까지도 이제 괴롭히는 범죄였으니까 네. 이 불분명하고 좀 이렇게 모호한 배임죄 대신 다른 방식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배임죄 지금 특검에도 걸려 있는 게 좀 몇 개 있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할 때 네. 그 관련해서 압박을 행사했던 그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배임죄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하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그리고 네. 이제 뭐 IMS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IMS면 그 김건희 씨 예, 그 집사. 집사가 집사가 이제 그동안 돈 땡겨가지고 했을 때 네. 거기 돈 투자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뭐 HS 효성의 조현상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배임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혐의들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도적인 개선 필요하면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부작용이 있는가,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공론화되거나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면소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배임죄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또 뭐 논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네. 1년에 우리 앞에서 쭉 다뤘던 것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무죄, 무혐의 이런 것들을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배임죄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어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그리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면소 판결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로 이제 무슨 대기업 저 총수들 이런 사람들 경영인들이 많이 엄청 그동안 좋아하겠죠 이제. 이거에 이제 좀 뭐 예. 이른바 뭐 괴롭힘이라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제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영계가 굉장히 원했던 일이긴 아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여야가 바뀐 게 이제 국힘 쪽이 전통적으로 재계의 어떤 목소리, 뭐 네. 경총이 뭐 얘기하는 거 다 얘기했는데 지금 국힘이 뭐라면은 배임죄 폐지하면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논의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임죄가 굉장히 이제 모호한 경우가 있다라는 재계의 오랜 요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 행위를 경영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배임죄로 걸 수가 있느냐. 일단 걸고 보면은 어쨌든 시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굉장히 모호하다. 좀 억울했던 측면이 있겠죠. 네, 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배임죄를 폐지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배임죄 중에서도 배임 수재죄나 배임 증죄죄 뭐 이런 게 그거는 폐지 안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뇌물죄예요, 그거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뭔가 금전적 이득을 받아가지고 배임을 했을 때는 이거는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 귀걸이 그런 뭐 측면이 이런 있죠.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생산적으로 재계 얘기도 듣고 야당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법조계 얘기도 들으면서 좀 결론을 냈으면 네. 좋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무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려고 면소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이러한 법 개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만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 말씀드립니다. 배임죄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면 네. 이 법 성격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를 하겠다고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 네. 이것도 이제 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었거든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그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배임 받았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이제 부실 계열사 지원한 걸로 배임 3년에 5년 받았었어요. 근데 다만 또 지금 최근에 재판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2심에서 배임을 무죄로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진짜 많이 걸었고 성과도 있었고 또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은 그런 그 범죄 혐의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배임은 하여튼 거의 모든 그러니까 재판받는 경영인들이 하나씩은 달고 오는 거더라고요. 뭐 횡령 따라서 횡령 친구 배임이죠. 횡령 그렇죠. 횡령이랑 가로치고 배임 항상 거의 따라오고. 그러니까 모호하면은 네. 좀 엄격하게 규정을 뭐 축소하거나 아니면 제한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네. 법조계나 경제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약간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의 기존 입장이랑 좀 달라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또 그래도 뭐 횡령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사기로 처벌하면 된다 등등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거 보면 아니 우리가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배임 수재증죄라고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뇌물죄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둔대요. 왜?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처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둔다. 이렇게 자꾸 오해스러운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권에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건 아니 좀 근데 이거 짧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배임죄가 지금 관련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하고 백현동 네. 요거거든요. 대장동은 사실은 시작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여기가 대선 자금 저수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아니라 약간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몇천억씩 먹는 게 맞느냐 이런 감정성 그리고 50억 이제 클럽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만은 네. 이거를 검찰이 기소했던 방식은 그러니까 수사를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수사를 어떻게 하는? 근데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기소했던 거는 왜 더 많이 못 가져왔냐. 근데 이재명 시장은 충분히 가져왔다 환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면은 이게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대선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 처벌하면 되는데 네. 대장동은 약간 그런 쟁점이 있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이게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건 배임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좀 정진상 실장도 지금 그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예,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 이걸로 빠져나간 배임죄를 없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저는 말씀이신 아니라고 거고요. 봐요. 네. 네. 그 이름 이렇게 바꿔요 그냥 뭘요? 법을.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다 그냥 무죄다. 에이, 그러지 마요. 혐의가 없다. 에이, 그렇게 하는 거 면소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이제 진짜 재미있는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영진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단다. 그러니까 배임죄 정도는 이게 벌로 처벌하지 않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와 이거는 너무 왜 댓글이랑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스피디하게 내용 엄청 갑니다. 많아요.